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네. 2009년 11월 11일 밤 10시경인데요. 다급한 신고가 하나 접수됩니다. 저 여기 전당포인데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한 사람은 길 가던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신고자는 전당포를 관리하던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오후 7시쯤 퇴근하는데 퇴근하면서 잠금장치가 작동이 돼야 하는데도 그날따라 잠금장치가 계속 풀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보니까 그 현장을 이제 목격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대체 쓰러져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전당포 여준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아이고. 신고자가 발견했을 때는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데다가 피가 너무 난자한 상태라서 가까이 가보지도 못했더라고요. 근데 전당포는요, 그 주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철조망으로 쳐 있어요. 손만 내밀어서 이렇게 물건 주면 받아서 감정에서 얼마입니다 하고 돈을 주고 종이 쓰고 주인 하나 가져가고 내가 가져가거든요. 막혀 있는데 주인이 쓰러져 있다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전당포는 8차선 도로가가 있는 4층짜리 건물 2층이었고 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2층 전당포 출입문을 열자마자 피해자가 바로 보인 상태였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들어가면 협소하거든요. 맞아요. 좁아요. 예. 당시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지 머리에 롤을 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목이 반쯤 잘라갈 정도로 목 뒤쪽에 상흔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주변으로 혈흔이 낭자한 상황이었고요. CCTV가 찍혀 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나요? 내부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수사팀과 함께 범인이 현장에 남긴 단서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고요. 저희 울산서 강력반 형사 50명을 전부 현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혈흔이 마르지 않는 상태라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범인이 아직 현장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도망갔더라도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빨리 인근을 수색해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다른 단서는 없었나요?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족적, 금고와 책상에 장가품도 발견됐고요. 물세큰이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려고 시도한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몰라 금품을 가져가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쓸린 핏자국이 있어 뭔가를 가져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바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현장에서 보이진 않았습니다. 야, 전당포면은 진짜 금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가져간 건지 확인조차 되지 하기가 않았다고 어렵죠. 하시니까 하기가 어렵죠. 예. 살인이 목적인지 강도가 목적인지.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좀 보면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 그리고 상흔만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출입문과 첫째 문 사이가 굉장히 짧아요. 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고 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목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금품을 노리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오자마자 살해할 것이 아니고 협박이나 위협을 해가지고 금고 번호라도 알아내야 되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일단 공격을 해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강도의 목적만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당포 주인과 몸싸움을 한 소리를 들은 사람을 형사님들이 찾아냅니다. 누구였어요? 주변 탐문 수사를 해보니까 전당포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고 2층에서 고함 소리가 나더랍니다. 우당탕거리면서 뭔가 넘어질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1층 출입문이 잠겨 있었어요. 게다가 방금까지 소리 들렸는데 안 들리니까 조용해서 잘못 들은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대로변이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뭐 소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전당포 여주님은 소리만 치는 만 들렸지 다른 누군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고 그리고 그게 뭐 6시 40분쯤이라고 했고. 6시 40분. 잠금 장치를 잠그고 전당포로 올라갔다면 나갈 때 잠금 장치를 풀고
갔을 것 같아서 현장을 살펴봤는데 잠금 장치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싸운 사람이 많네요. 1층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들었던 비명 소리가 맞는 거죠. 그렇지. 거기가 8차선 네.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6시 40분이면은 한창 퇴근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되게 많죠. 그러면은 목격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있었나요?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정담포를 들어가는 계단 입구 출입문 쪽을 비추는 CCTV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불명이 발생했던 걸로 추정되는 저녁 6시 40분을 전후로 탐문하고 있는 형사들한테 인근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피해자 전당포 주인분을 배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배 씨는 50대 여성이고요. 전당포 문을 연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할 정도로 아주 성실한 분이었다고 해요. 그럼 전당포 주인이 퇴근한 시간을 알고 그 전에 왔을 수도 있겠네요. 대체 전당포에 누가 왔을까? 그러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전당포에서 피해자의 휴대폰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현장 감식이 끝나고 수거한 유류품들을 이렇게 확인하던 피해자의 여동생분이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저 형사님, 책상에 간이 영수증 같이 생긴 당일 거래 내역서가 안 보이는데 혹시 이걸 못 보셨나요? 당일 방문한 거래자의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맡긴 물건, 빌린 금액, 거래 진행 상황까지 전부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만약에 범인이 이걸 가져갔다면 당일 거래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본인한테 중요한 서류니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건 당일날 그날 영업을 하긴 했었을까요? 거래 내역서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살해 당일 거래 내역서는 없을 것 같기도 거래가 한데. 있었습니다. 당일 거래 내역서가 있었고 게다가 사건 발생한 그날은 거래한 손님들 인적사항을 저희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파악을 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저희가 현장에서 거래 장부를 발견했는데 그 거래 장부에 2008년도부터 1000여 건이 넘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거래한 사람부터 추려냈고 그 장부에 사건 당일 거래한 내역도 다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아, 장부를 찾았구나. 그러면은 피해자가 범행 당하기 전에 장부에 옮겨 적어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따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동생분의 얘기로는 퇴근 전에 항상 당일 거래한 내용들을 장부에 옮겨서 정리해둔다 했습니다. 네. 결국은 퇴근 준비를 마친 후에 범행을 당한 걸로 확인됐죠. 저희는 책상이 없어진 게 당일 거래했어라는 사실을 동생이 듣고 바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일 거래한 손님들에게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럼 이거 완전 진짜 결정적인 단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건 당일에 거래한 손님은 몇 명이었어요? 20명 정도 됐고, 그리고 그런데 장부에 적힌 이름들 중에 곳곳에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X 표시가 뭘까요? 동생의 말로는 손님이 거래한 물건을 포기하면 X 표시를 해둔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포기하면. 당일에 거래한 손님들 중에도 X 표시가 돼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라고요. 이 손님은 대체 뭘 빌렸을까 싶어서 이전 기록을 봤는데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여성용 목걸이를 맡기고 80만 원을 빌려간 게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이자 내는 날이었고요. 아, 그러면 이자 내는 날에 물건을 포기했다는 건가요?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물건을 포기해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물건을 포기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죠. 이자가 얼마였는데요? 4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을 포기한 이 손님 알면 알수록 점점 수상해집니다. 수상해요? 어떤 게 수상하다는 얘기예요? 사건 당일부터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수의 거래자들뿐만 아니라 장부의 최근 기록도 역으로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몇 번이나 돌아가면서 몇 번씩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이 손님 이름으로 정가도 확인해 봤는데
마약, 절도, 주거 침입, 폭행, 심지어 상해 전과까지 무려 12번이었습니다. 상해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아, 불길하다, 불안하다. 예, 지금까지 진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네요. 집중적으로 좀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수상한 손님을 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나이가 33인 정 씨는요. 사건 현장에서 2km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주지에 정 씨는 안 보이고 어느 여성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만 가득 꽂혀 있다고 해요. 여자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요? 동거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여자친구일 수도 동거녀? 있고. 동거녀? 맞습니다. 정씨 동거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저희가 경비실에 정씨 사진을 보여줬더니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정씨가 술 마시고 오는 날마다 아파트에서 난동을 피워서 경찰이 출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같이 사는 동거녀도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올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아파트가 잠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간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얼굴을 못 본 지 한참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경비 아저씨가 형사님께 묘한 말을 꺼내는데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 맞네. 그 며칠 전에 그 일이 있고 두 사람이 안 보이네. 야, 형사님. 그때가 깜깜한 밤이었는데 그 우리 경비실 앞에 오토바이가 끽 하고 갑자기 서더라고. 그러더니 누가 대뜸 창문을 열고 고개를 쓱 들이미는데 그게 정 씨였어. 아니 근데 용변이 얼마나 급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쓰는 공용 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하는 거야. 응? 집에도 못 올라갈 정도로 급한가 싶어갖고 일단 뭐 주긴 줬는데 열쇠를 받자마자 화장실로 냅다 달려가더라고. 근데 저기 봐봐요. 저기 보이죠 화장실. 뭔 사다리라도 났나 싶어서 내가 정 씨를 봤는데 한참을 손만 씻고 나오더라고. 집에 가서 씻으면 될 걸 뭐하러 우리 화장실을 썼는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 비가 추적추적 사건 날도 비가 내렸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날짜는 기억 못해도 비가 오는 건 기억. 날씨를 기억을 하신 거죠. 범인이 정씨라면 이 상황이 좀 맞아떨어진다 싶어서 급히 감식반을 불러서 루미놀 검사를 했는데요. 혈흔 자국이 쫙 나온 겁니다. 그랬구나. 화장실 그 샜는데.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장갑을 끼고 있어서 피가 안 묻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갑으로 아마 스며든 피를 나중에 이제 자기 혼자 발견을 하고 당황해서 이제 그 씻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죠. 누구의 혈흔인지 확인됐나요? 네, 피해자의 혈흔은 확인됐습니다. 그럼 정치의 법이 이거는 맞네. 빼박이네. 그래서 범행 당일 혹시 사건 현장 주변에 정씨 모습이 찍힌 CCTV가 있는지도 동시에 확인해보라고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30알 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면제를 산 게 몇 시였나요? 오후 5시 40분경으로 확인됐습니다. 5시 40분. 그럼 사건이 있기 대략 1시간 전이잖아요. 그 후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더라고요. 수면제를 사가지고. 수면제를 사고 나서 술을 먹었다고요? 마약 전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수면제하고 알코올은 죽음의 칵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차단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가 엄청나게 과도하잖아요. 목이 네. 거의 잘릴 정도라고 한다면 수면제와 알코올의 상승작용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정 씨는 어디서 찾죠? 혹시 동거녀는 알고 있을지 않을까요? 저희도 일단 그렇게 추정하고 우편물에 있는 여성 이름으로 신원조회를 했는데 울산 유흥관 일대
인근에서 밤마다 나타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동거녀와 전화를 한 사람들 중 일부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여성이 가끔 도우미로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여성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들고 가서 업주한테 맞는지 물어봤더니 매일 출근한 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는 도우미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찾긴 찾았네요. 찾은 거죠. 찾은 거죠. 네. 그래서 동거녀가 정 씨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거주지를 확인하려고 퇴근길을 뒤따라 추적을 했는데 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로 이틀을 그 앞에 잠복을 했는데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정 씨랑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들어가서 정당포 거래장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 씨가 이 정당포에 거래를 한 적이 많더라고요. 그럼 동거녀 이름으로도 거래한 기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뒤졌는데 1년 전에 거래 내역이 있는 겁니다. 고가 명품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는데 이때도 무슨 일인지 물건을 포기를 했더라고. 근데 그 밑에 가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이거다 싶은 거죠. 공동 사기범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장. 들어갈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쳐들어갔죠. 그죠. 가짜 시계를 거래한 게 되는 거니까. 영장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정 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겠는데요? 정 씨는커녕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거녀만 체포해서 서로 데려왔습니다. 그럼 동거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정 씨는 어디 있다고 얘기는 안 했나요? 동거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왜 짐을 뺐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정 씨가 일자리가 생겨서 서울에 가기로 했다면서 짐을 빼달라고 하더랍니다.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도 택배로 붙인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며칠은 시간이 있겠지 했는데 다음 눈 떠보니까 정 씨가 짐을 싹 빼고 사라졌답니다. 오토바이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아는 언니 집에서 얹혀 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갑자기 서울에 일이 생겨. 그러게요. 오토바이를 택배로 서울로 보낸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정 씨 오토바이를 추적해 봐야겠다 싶어서 대형 택배 회사를 뒤졌더니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찾아가서 사건 발생 이후로 오토바이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기록이 있는 겁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정 씨 큰형이었고 어머. 배송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서산 지역의 택배 창고로 보냈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울산에서 올라온 오토바이를 아직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찾아가서 골치 아프다고 하시면서 오토바이를 확인해 보라고 급히 서산으로 달려갔고 가서 택배 박스를 뜯어보니까 막 세차한 것처럼 오토바이 깨끗한 겁니다. 근데 안장을 열어보니까 검붉은 색에 발라붙은 뭔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할 경찰서인 서산경찰서 협조 요청해서 곧바로 감식팀을 불렀는데요. 안장에서 혈흔이 또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DNA 감식을 맡겼죠. 야. 대단하시다. 일단 아파트 경비원 화장실에서도 찾아내시고. 그렇죠. 이번엔 서산까지 가서 큰 걸 해결하셨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다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뛰는 형사님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DNA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해자의 DNA로 발견됐어요. 안장에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범행 도구를 넣고 다니다가 묻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건 빼박이죠. 그죠. 완전히 진짜. 그리고 이제 그날 또 비가 왔으니까 같이 스며들었을 수 있지. 그래서 또 흘러내렸나 보다. 오토바이로. 이 피해자의 흔적은 저희가 지금 많이 찾았는데 정작 정 씨의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네. 이제 어떡하나요? 울산에 사는 큰형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 씨 흔적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이제 연락 오는 것조차도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사장을 해서 오토바이만 붙여줬을 뿐이다. 살인 사건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러면서 진정을 내시더라고요. 33살에 정가 12번이면.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친 거예요. 사고를 많이 친 거죠. 그렇죠? 자,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정 씨의 큰형이 형사님께 다급하게 연락을 해옵니다.
선생님, 방금 저희 집으로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수하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다시 전화 준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좀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경찰서로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야, 근데 형한테는 알겠다고 하고 완전히 숨어버리면 그게 약간 이거는 불안해요. 그렇죠. 형이 괜히 얘기를 해서 네. 그냥 몰래 그런 얘기 경찰에 왔던 얘기 하지 말고 살짝 유인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큰형 집으로 급습을 했습니다. 그때가 사건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이라 정 씨가 큰형에게 전화했다는 거는 돈이든 마음이든 다급해졌다는 소리예요. 네. 금방 또 연락이 오든 아니면 또 집에 찾아와 싶어서 달려갔죠. 큰형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계십니까? 집에 아무도 없었나? 그러게요. 방금 경찰서로 전화를 했던 형이 바로 갔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응? 근데 뭔가 느낌이 싸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급하게 형사들한테 눈짓으로 도주로부터 막으라고 했죠. 그리고 철수하는 척 집에 아무도 없나 본데 야 그만 가자라고 말하고 문의 길을 살짝 대봤습니다. 얼마 안 있다 안에서 대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대화 소리가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하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야 문이 열리더라고요. 어머. 큰형이 고개를 내미길래 문을 확 잡아 제끼고 들어갔더니 참 긴박힌 장면이 펼쳐졌어요. 거실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어머니랑 큰형 가족, 정 씨 동거녀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어요? 태평하게? 저 우리 동거녀. 아니 그 형은 전화해서 동거녀는 모른다고 그랬고 정 씨 행적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동거녀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야, 큰형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다고요? 이거는 뭐 야, 근데 밥상을 쭉 보니까 밥그릇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딱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아, 설마. 그래서 집을 싹 뒤졌죠. 그러니까 이 형의 전화는 수사팀을 안심시켜 놓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걸라고. 그거 자수할 테니까 더 이상 추적하지 마라. 그 사이에 도주를 시킬 수도 있었던 거네요? 예. 어머. 어떤 의도에든 있었겠죠. 시간을 지연하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작은 방 안쪽 베란다를 뒤진 형사가 여기입니다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베란다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정 씨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숨어 있었구나.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쵸, 그쵸. 자수시키려고 형사님도 오시기 전에 밥이라도 먹고 가라. 먹고 자수해라.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수 있지만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왜냐면은 자수시킬 생각이 있으면 정 씨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죠. 당연하죠. 그리고 처음에 문 두들겼을 때 열어줬어야죠. 그쵸? 네. 딱 체포했을 때 상황은 어땠어요? 수갑을 꺼내니까 알아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순순히 인정을 하려나 했는데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말이야. 뭐 뻔한 레퍼토리죠 뭐. 죽일 의도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 목이 반쯤 잘려갈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말도 안 살해.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본인은 들킬까 봐 장갑까지 꼈잖아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랬다는 겁니까? 사건 발생 전날에도 이자를 못 냈고 사건 당일에도 이자를 못 낸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가 맡긴 목걸이를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이나 한번 해보자 싶어서 계단에서 전당포 주인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전당포를 나오는 주인을 보자마자 아주머니 하고 불렀는데 주인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칼을 들고 나와서 자기를 위협하더랍니다. 그걸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유, 소설 써래? 무슨 소설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됐어.
아주머니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 왜 왔어요? 이러고 칼을 들었다고요?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시나리오가? 사정하러 갔다는 사람이 문을 왜 잠굽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그냥 야 세상 사람 짱구라나 이게.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돼야지 이게. 야 지나가던 개가 침 뱉겼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니까. 말 같은 소리.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진짜 이 뭐 무슨 나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이 안 되니까.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당일 거래 내역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만 가져간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피해자 가방도 들고 갔는데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금고에 넣어두지 않은 기금속도 싹 가져가서 총 203만 원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발적으로 살해해놓고 그 와중에 금품을 챙겼다고요? 아휴, 작정하고 금품 노리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건 뭐 강도 살인이죠. 죗값은 얼마 받았습니까? 강도살인죄로 최종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